안녕하세요. 코딩 없이 빅데이터 분석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부분 엑셀은 컴퓨터에 다 깔려 있으실까요? 만약에 안 깔려 있으시면 그 아마 학교 그 페이지 통해서 학교 이메일이나 오피스 365 기능을 통해서 이 오피스 365에 제공되는 학생 그 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엑셀을 깔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엑셀로 하기 앞서서 자모비 이 설치랑 이 기본 R 설치를 미리 일단 해두고 그 설치되는 동안 제가 이론을 좀 공부를 하다가 설치들이 다 끝나면 그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네, 자모비라고 치시고요. 이게 이 자모비 같은 경우가 통계학과나 수학과 뭐 행정 계열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SPSS라고 전문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전공으로 전산 통계 뭐 이런 걸로 이제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SPSS와 약간 R의 좀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자모비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웹에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 자모비로 돌리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저희가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좀 대형 데이터들을 사용할 거라서 이 데스크탑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게 내 PC에서 오랫동안 켜두면 이제 돌아가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부분의 유저의 이 추천되는 솔리드 버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일단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모비가 이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R도 그냥 이 R이라고 치면 이 R 프로젝트 이 org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광고들이 요새 보다 많이 뜨니까 이렇게 R 빼기 프로젝트 org 이렇게 브라우저에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R 프로젝트는 이게 오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여기 위에 보시면 크랜이라고 컴프리헨시브 R 아카이브 네트워크 그래서 이 R을 배포해주는 다양한 국가들의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이 R을 대신 배포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에 있으니까 코리아에 해당하는 아니면 이 지역적으로 근처에 있는 국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크랜 서버를 제공해주고 있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R을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할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운로드 R for 윈도우즈 보통 윈도우즈 쓰시니까 윈도우즈 버전으로 그다음에 베이스 기본 버전으로 베이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종 다운로드 할 수 있는 79MB의 64비트 R 엔진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다운로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해 있어서 바로 뜨는데 일단 다들 이렇게까지 R이랑 자모비를 다운로드 준비해 주세요. 늦게 들어온 학생은 구글에 자모비라고 이렇게 치고요. 여기 들어가서 자모비의 데스크탑 솔리드 버전
눌러서 다운로드 시켜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글로 하셔도 되고 엣지로 하셔도 되고 브라우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 돼 있어서 이렇게 뜨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기본적인 이론들은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 이런 용어들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실제 통계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대상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인데요. 그래서 요 정도의 용어는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 집단이란 건 popul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할 이 관심 대상의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 여성 아니면 어떤 특정 쇼핑몰 회원 전체 아니면 특정 연도에 수입된 모든 소고기 아니면 통신회사의 전체 가입자 이런 모집단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물리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아니면 설문을 보내더라도 모집단한테 다 보내더라도 모집단이 전부 다 그런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없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일부 이 샘플을 일부 이 모집단 일부로 추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 샘플이라고 하잖아요. 표본. 그래서 왜 그 화장품 사면 주는 걸 샘플이라고 그러잖아요. 표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전체를 어,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일부만 한번 써보고 일부의 데이터, 일부의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그 전체를 구매해서 나중에도 활용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표본은 샘플이고요. 그러면 이 표본 자체를 뭐 무작위로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 표본을 선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과학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내는 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표본. 그다음 이 모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해서 얻어지는 수치입니다. 뭐 실제 모집단 전체 데이터들이 있는 것도 있겠죠. 모수가 있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인구 총조사라고 해서 정부에서 가정의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전부 다 전수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수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비율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 수능 이 성적에 언어 영역 점수의 모평균 이런 건 있겠죠, 그죠? 그런 실제로 이 모 집단 전체의 값이 있을 때. 그런데 이 모수를 구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 집단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이걸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통계량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통계량은 이 모수의 어떤 모 집단 전체의 이 평균 분산 이런 통계값이 아니라 모집단 일부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선택된 일부의 표본에 대한 이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비율과 같은 이 표본 대상으로 얻어지는 수치를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량으로 일반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표현하게 될 겁니다. 모수를 실제로 다 조사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평균을 표현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예, 높은 레벨의 이야기니까 이런 거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네, 그다음 이 모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집단 전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해내거나 아니면 확률과는 상관없이 비확률적으로 조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표본을 뽑아내거나 조사 대상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모집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뭐 20대 국민으로 생각하는데 20대들은 이 설문에 참가해 주세요. 뭐 비확률적 표본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학교에 이 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전체 학교 2학년 학생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내가 확률적으로 일부 추출해서 표본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모집단에서 일정한 규칙, 뭐 컴퓨터로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단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번호를 부여해서 뭐 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오늘 25일이니까 5번, 15번, 25번 뭐 이런 식으로 이 체계적 표본, 그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표본들을 추출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체계적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 특정 뭐 순서라든지 이런 게 공정해 보일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층화 표본 추출이라 해서 약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막 이렇게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그냥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어쨌건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예, 보시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비례총화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모집단 자체는 10,000명인데 학년이 높을수록 이 인원이 더 적어서 그러면 각 학년의 비율에 맞추어서 400명, 300명, 200명, 100명씩을 추출해서 총 1,000명의 표본을 구성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단계 중화 표본 추출이라 해서 어 비례중화 표본 추출을 기준으로 가는데 그 비례 추출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이 단과 대학별로 이 전체 비율을 또 나누고 그 단과 대학별 내에 학과별로 또 충화 표본, 학과별로 또 인원을 배정해서 표본을 추출해낼 수도 있고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뭐 이 학과도 골고루 적당히 골고루 학과 인원들이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군집 표본이라고 해서 모집단 구성이 내부 이질적이면서 외부로는 또 동질적인 구성이 있다면 그냥 모집단 전체가 아니라 몇 개의 군집.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구매 의사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 25개 구를 모두 하지 않고 특정 몇 개의 구만 선택해서 그 몇 개의 구에서 이 대상들을 표본들을 잡아서 군집으로 표본을 선택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편의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그냥 조사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예,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성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정 학과들의 특정 학년들의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면 그래서 실수나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 해서 조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성원들. 그래서 이 구성원들 자체가 이제 조사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할당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각 표본의 속성별로 이 대상자들, 표본의 개수들을 어, 정해놓고 그 정해진 이 표본의 수량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이 표본들을 대상자들한테 뭐 질문을 보낸다든지 설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하고요. 뭐 자발적으로 이 응답자가 조사에 응하면 그때 이 표본으로 대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여도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 조사에 응하게 되고, 이런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뭐 특징적인 어떤 설문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자체가 이 모 집단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특정 관심도가 높은 특정 사람들한테 이 집중돼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우리는 표본의 분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분석할 이 집단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뭐 정규 분포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정규 분포, 표준화, 표준 분포, 그런 단어들 해서 G 분포, T 분포, 카이제곱 분포, F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표본을 추출하고 나서 이 표본의 이 특성, 우리가 이 모 집단에서 일부 추출한 이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려면은 뭐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본이 제대로 됐는지, 실제 이 모 집단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요 표본만 분석해도 모집단의 특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대부분의 현상에서는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분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수능 치고 나서 왜 표준 점수 받았었잖아요. 네,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이랑 원 점수가 있고, 원 점수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나오죠. 이 우리 성적이 예를 들어 나왔을 때, 수능 성적이나 뭐 어떤 점수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보통의 일반적인 일들,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에 일어난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보통은 요렇게 어떤 사건의 빈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수치, x 값이 큰 수치일수록 확률이 낮고, x 값이 중간에 해서 가장 확률이 높고, x 값이 좀 많이 낮은 건 또 확률이 낮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분포 형태를 정규 분포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이 표본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냐를 기점으로, 정규 분포를 쉽게 설명드리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표본들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분포표를 보는 이유이고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이 정규 분포의 이런 표준화 방법을 왜 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단순한 현상들은 이 정규 분포만 이용해도 결과를 알아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도 이 정규 분포에 맞게 배치해서 최종 이 표준 점수가 배치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 뭐 국어를 한 문제 틀렸는데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면 표준 점수가 높고, 언어를 하나 틀렸는데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내 표준 점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이 표준 분포를 가지는 형태로 변환시켰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것은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냥 이런 모양을 말하거든요. 정규 분포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n이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걸 딱 0과 1 이렇게 해서 이 x 다시 이 평균 수치가 0이고요. 그리고 이 표준 편차는 1이 되게끔 만든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표준의 개수가 충분할 때 표준화 과정을 거친 표준 정규 분포, 이걸 그냥 편하시게 지분포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 0, 분산 1인 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지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들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지분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T분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 표준 점수 변환할 때 이 T분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표본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포 자체가 정확히 정규 분포가 아닐 때 이 T분포로 이 내 표본들을 이 변환시켜서 사용하게 되고요. T분포는 이 평균은 0, 분산은 1은 아니고 1보다 큰 정규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포가 그냥 일반적인 표준 정규 분포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분포이고요. 이 T분포 같은 경우는 이 지분포보다는 아까 봤을 때 분산, 표준 편차가 1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표본들을 정규 분포와 유사하게, 표준 정규 분포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포 모양이고요. 그 다음은 이 카이 제곱 분포인데요. 카이 제곱 분포는 정규 분포에서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분포표이고요. 그래서 어, Z 분포의 G 분포의 제곱에 대한 분포.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이 형태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이 T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을 0으로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을 기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 카이제곱 분포는 기준은 정규 분포를 가지고 하지만 모양 자체가 이 0보다 큰, 이 중간 자체가 0보다 큰 형태를 기점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의 이 자유도를 가지고 자유도가 1이다, 자유도가 2다, 5다, 15다, 20이다 점점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바닥으로 붙겠죠. 엄청 큰 이 분포 범위를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카이 제곱 분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F 분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분산을 가지고 이 각각의 분산이 어떤 비율을 가지는지 이 표본들끼리 그 표본들의 분산을 통해서 이 모집단의 모양을 추정해낼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어, 우리가 여기 뒤에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원래 통계 쪽 PPT라 써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G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만 사용하셔도 우리가 대부분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이 판단하는 데 충분하고요. 자, 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표본 분포, 표본에 대한 어떤 분포는 통계량, 이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통계량이라고 했죠. 이 통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5일간의 통학 시간이 계속 측정해 봤더니 37분, 25분, 49분, 33분, 56분이 소요됐다면 평균 통학 시간은
5개의 표본이 있으니까요. 나누기 5를 하면 전체 모 집단의 모수 같은 경우는 모평균은 40입니다. 그런데 표본을 두 개로 추출하는 경우에 총 10가지가 되는데 이 10가지에 대한 평균, 표본들에 대한 평균, 또 3개를 추출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각수에 대한 평균, 이걸 구해보게 되면 표본을 2개로만 했을 때의 표본들의 평균, 표본을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했을 때의 경우의 수 10번까지의 평균, 이 평균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모수의 평균은 40이잖아요. 그죠? 모수의 평균이 이렇게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에서 이 평균 분포가 얼마나 이렇게 멀리 가는지 오차를 또 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표본들의 평균, 그리고 이 표본 평균과 실제 모평균 40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모평균 간의 오차. 그리고 이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표본이 3개일 때 훨씬 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 값들이 비슷한 값, 그러니까 평균 값에 근사할수록 작아지고요. 전체 값들이 평균 값에서 멀수록, 차이가 많이 날수록 표준 편차는 커집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40이라는 선을 기점으로 표본이 표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선과 40이라는 이 모 집단의 평균과 더 유사해지겠죠. 그래서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 모수와 유사한 표본의 평균값, 이런 분산값, 이런 값들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이 중심 극한 정리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표본의 수를 모수랑 똑같이 하면 제일 좋겠죠. 이게 모집단 전부 다 조사하면 아주 정확한 값이 될 건데, 그러면 표본의 개수가 얼마여야지 충분하다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표본 통계량을 이용해서 표본의 이 평균이나 분산, 이런 표본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 정규 분포를 구성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B가 모수이고 A가 표본이다. 그러면 표본 A가 너무 적으면 이 분포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둘 간이 좀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A가 충분히 많아지면 B와 완전히 겹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N수, 충분한 표본의 수가 확보되면 비슷한 이런 분포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분포 형태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 모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바로 비교해서 이 가장 높은 상단의 보통 이 가장 높은 상단 여기를 평균 값으로 보고 이 평균 값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표본의 개수는 얼마냐? 보통 일반적으로 30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표본의 개수가 더 크면 클수록 이 모수에 더 가까운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이 키분포 이용할 때 30개를 기준으로 최소 수준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논문들이나 어떤 서적 그 기술 문서들은 보통은 이 표본의 개수를 30개 이상이면 된다라고 많이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수, 모집단, 표본, 통계량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포털에서 아니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 모집단의 전체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적절한 표본으로 추출이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이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본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엑셀이랑 자모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일까요? 요새는 확률과 통계 이런 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요 다음 장 넘어가서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자리에 오셨나요? 뒤에 수업을 계속하기 전에 간단하게 최신 이 인공지능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새로운 기능들이 워낙 빨리 나오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계속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요. 리트는 한 번씩 보셨죠? 리튼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아니면 텍스트 기반의 어, 파티를 요구해 저녁장을 작성해줘. 이런 일반적인 이 텍스트 작성할 수 있는 그럼 뭐 디지털 조대 혹은 건강 DLC는 3일 요앞 맥주집 석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 활용하면 이런 뭐 초대장이라든지 어떤 연설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최근에 제가 보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게 감마점 앱이라고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기초적인 작업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이디드 프레젠테이션 어, 뭘 해볼까요? SKT T1 팀에 대한 소개, 역사, 뭐 강점 이런 거를 넣고 싶다. 얘가 지금 다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소개까지만 썼고요. 테마도 어느 정도 제가 골라서 줄 수 있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테마를 골라주고 그러고 나면 얘가 제가 처음에 입력한 키워드 그리고 중간에 이 목차로 언급했던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이 PPT를 만들어줍니다. 뭐 정확히 PPT는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PDF이긴 한데요. 파일로는 뭐 PDF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또 PPT로 파워포인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AI로 제너레이팅 하는 겁니다. 그림은 좀 어색하긴 하죠. 네. 이런 그림도 제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트 이미지 해서 뭐 얘가 이제 언브레이커블 쉴드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검색한 이 이미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그림 떤 해주면 그림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결정적인 선수들 메달 오브 아너네요. 이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자체가 텍스트를 GPT 3.5 기반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2020년도까지 정보들 위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Edit with AI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써도 되고요. 감독 코치 소개 해서 내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가져도 되고요. 근데 여기다가 AI한테 감독 코치 소개를 추가해줘. 근데 이게 영어로 들어갔네요. 여기서 내가 오멧 여기 오편에 줘서 뭐 expand 포맷 테이블 해볼게요. 이건 훨씬 더 내용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turn this into table 테이블로 만들어줘라 이 내용을. 이거 왔는데 연결이 끊기면서 뭐가 좀 잘 안 됐나 봅니다. 네, 이런 형태로 뭐 여러분들이 사용할 바뀌었네요, 그죠? 포지션, 이름, 경험, 어, 특징점 이렇게 네,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뭐 여기서 바로 프리젠트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가서 여기 쉐어한 다음에 익스포트해서 PDF로
지금은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 수 없지만 we will be exploring this. 우리가 이걸 추후에는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PDF로 다운받은 다음에 PDF를 이 PDF 프로그램 이용해서 PPT를 바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꼭 GPT처럼 언어 모델에 특성화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이 특성화된 이런 툴들이 있으니까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도 이 그림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웹에서 서치해서 이렇게 GT를 수정하게 하는데요. canva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그림 편집, 보고서 편집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포스터 만들기 가서 그런 기본 샘플 포스터 이렇게 잡고 별다리 어린이집인데 이거 텍스트를 뭐 바꾼다든지 지운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서 어린이집이니까 음, 풀밭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를 그려줘. 또 약간 바로 비율 이미지로 이걸 눌러서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타일 같은 거 이렇게 바꿔서 너무 또 실사 같은 이미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런 이미지를 넣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얘는 바로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때 PNG나 PDF 이런 형태로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이런 결국 이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기초 통계량, 가장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아까 이야기했죠. 통계량은 우리가 이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한 표본의 이 평균이나 분산 이런 값들을 구현하는 계산하는 방법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이 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라고 하는데 이 수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어떤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이 시스템이고요. 이 수 중에서 변하는 숫자, 어떤 대응 관계에 따라서 이 앞에 값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서 바뀌는 수를 변수라고 하고요. 이 변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들이 바뀌면 변수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 데이터를 근거로 변수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면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우리는 이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투자한다.
코인을 투자한다 했을 때 그 주식의 가격, 코인의 가격은 변수죠. 어떤 대응 관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이 내리고요. 그러면 이 변수의 특성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더 많이 받나? 예를 들어 환율 아니면 원유의 값, 그죠? 기름의 값 아니면 금리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영향을 받아서 변수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이 변수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사 목적에 맞는 변수를 기반으로 이 변수와 연관이 있는 이 표본들의 이 자료들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 통계 조사할 때는 이 표본의 특징이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일 자료를 수집하고 이 단순 조사를 할 때는 아니면 연구나 이런 이 새로운 어떤 연구 목적들을 뭐 이렇게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할 때는 이 다중 자료 이 데이터가 꼭 변수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중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집한 데이터들의 이 척도로는 크게 범주형 척도, 연속형 척도라고 하는데요. 이 범주형 척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구분을 지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범주형 척도로 하고요. 이 연속형 척도 같은 경우는 이 연결된 속성의 데이터를 조사에 맞게 그러니까 범주형은 보통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음, 뭐 남자, 여자 1, 2 이렇게 크다 작다로 할 수 있죠.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한 척도이고요. 연속형 척도는 예를 들면 뭐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크다 작다로 이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값들이죠. 그래서 그게 범주형 척도, 범주형 데이터, 연속형 척도, 연속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 명목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노미널 스케일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 2라는 이 객관식 보기로 하긴 하지만 이게 1 더하기 1이 2다. 뭐 이런 이 연산은 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객관식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1은 남자, 2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 보기를 주는 것을 명목 척도라고요. 서열 척도는 이 서열 순서 1등, 2등, 3등 단순히 이 구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서도 어떤 뭐 크다 작다 뭐 좋다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이 산술 연산들을 할 수 없는 서열 순서를 나타내는 척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는 이 값들 간의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이 어떤 수치 자체가 뭐 측정해서 잡혀지는 것인데 이게 0 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인터벌 스케일 같은 경우는 우리 0 도라는 거는 온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온도가 0 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율 척도로 비교해 보면 길이가 0 이다라고 하면 길이가 없는 거죠. 이게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무게가 0 이다. 부피가 0 이다. 뭐 키가 0 이다. 무게가 0 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0 이면 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이 비율 척도가 있고 0 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 등간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를 구분해서 표로 보면 범주형 척도, 연속형 척도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범주형 척도는 단순히 어떤 집단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이고 연속형 척도는 이 값들끼리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척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기초 정보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학과에 뭐 MT를 안 가자는 학생이 더 많더라. 뭐 이런 건 아무런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분반 전체 120명 중에 우리 분반 40 명한테 물어봤더니 가고 싶다는 사람이 40%, 가기 싫다는 사람이 60% 더라. 뭐 이러면 명확하잖아요. 내가 120명 중에 40 명을 표본으로 삼았고 표본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요렇게 말을 하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우리가 어떤 "모 집단은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판단하고 남을 설득을 하려면 이 기술 통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럼 그 기술 통계를 표현하기 위한 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이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Frequency Distribution Table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집된 그 각 데이터의 들의 개수,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개수를 가지고 이 표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파일 전달을 받으셨을까요? 소스라고 되어 있던 파일. 여기에 제가 보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못 찾겠네요. 소스 파일을 압축을 푸셔서요. 다시 전달해 드려야겠네요. 아마 오늘 요거 정리해서 전달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받습니다. 어, 오늘은 뭐 간단한 거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전달해드린 이 파일들을 쭉 압축 푸시면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조수 분포표를 어떤 이 데이터 자체는 무슨 뭐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 후에 어떤 몸무게를 비교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엑셀에서 복용 전, 복용 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에 좀 유용한 건데요. 이렇게 병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셀들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병합이 다 풀리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 최소값을 구해볼 수 있죠. 요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max, 는, 엑셀에서는 는 한 다음에 이런 함수 이름 써주고요. max 하시면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복용 전의 최대값, 복용 전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가로를 열고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 깜빡깜빡거리죠, 커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 이렇게 끝에 가면 얘가 셀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저 지금 드래그 하고 있어요. 마우스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면 범위가 지정됐죠. 복용 전에 데이터들. 그래서 그 다음에 갈로를 닫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맥스에 만드는 민이죠. 그래서 최소값에 복용 전 값에 쭉 가다가 포함한 다음에 갈로 닫기. 그러면 여기 있는 최대값, 최소값 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83이 최대값이죠. 그죠? 큰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들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맥스 최대값 복용 후에 최소값은 복용 전에 복용 후에 최소값.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구간 50, 55, 60, 65, 70, 75, 80, 85. 이 최소의 최소값을 알았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 분포한다는 걸 알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에서 파일의 옵션에서 추가 기능 계속 보급해. 계속 보급해. 그러면 데이터 분석 추가해서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 여기에 입력 범위는 E2부터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고 계급은 구간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고 이 쉘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출력의 범위는 출력을 여기다 해라. 여기다 해라. 그죠? 여기 누르고 셀. 그다음에 확인. 확인. 그러면 계급에 맞춘 빈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최소값이 54잖아요. 그럼 50에서 55 사이의 값은 없고 54가 이 55계급으로 들어갔나 보네요. 그죠? 55계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또 데이터 분석에서 히스토그램 얘가 되는요. 하나 더 데이터 분석에 히스토그램에서 이번에는 여기 시열 계급 구간은 똑같고요. 출력 범위는 다르게 옆에서 여기 네, 이렇게 그러면 총 두 개의 이 계급 구간별 빈도수 표가 만들어졌고요. 이 도수 분포표를 기점으로 최종적인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삽입의 추천 차트. 그럼 얘가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서 추천해주는 이런 다양한 표를 알려주고요.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하기로 생각하고 했으니까 바로 히스토그램으로 가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인데 뭐가 이상하죠? 0에서 20, 20에서 40.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냐면 얘를 차트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서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쭉 옵션을 이게 자동으로 해서 지금 이 기타랑 뭐 이러면서 헷갈려서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우리가 계급의 범주별로 그러면 각 계급별로 빈도가 막대기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왼쪽 위에 두고 삽입, 추천 차트, 모은 차트, 히스토그램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화면 이동은 여기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트 옵션에 가로축, 추계 옵션에 범주별. 그럼 이렇게 복용 전과 이름도 여기 이름에 대고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 그때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바뀌면 클릭을 하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죠. 깜빡깜빡 여기 안에서 깜빡깜빡거리죠. 지우고 복용 후. 그러면 복용 전의 분포와 복용 후의 분포를 볼 수가 있죠. 조금 80, 85가 확 줄었고요. 그죠? 그래서 75도 좀 70 쪽으로 많이 내려갔고요.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복용 전후를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개를 가지고 했는데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도 충분히 이런 걸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중간에 이 도수 분포표 우리가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요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엑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마 학교 메일 계정이나 학교 오피스 365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포털이나 홈페이지 잘 뒤지셔가지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들 확인해서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디 오피스 365 이런 연계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글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그냥 이 오피스 365 받아서 설치하시고 그 학교 계정, 학교 오피스 365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수분포표는 이렇게 좀 표가 이 XY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다른 형태 이 막대 그래프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막대 그래프는 이 3장 그래프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마찬가지지만 왼쪽 위나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추천 탑 일단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 보통 추천하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해볼 것이 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러면 수영, 줄넘기, 배구, 피구, 야구, 축구 간의 이 값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여기도 뭐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그래프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색깔이나 스타일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도 바꿔주고 채우기 색 같은 경우도 어, 여기에 네, 다양하게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수염 상자 그림이라고 해서요. 이 수염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개 이상의 집단들을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을 가지고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주식 차트 보거나 하는 분들도 이거 많이 보실 거고요. 자, 상자 수영 그림, 네, 여기 열어보셔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키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키 데이터들을 가지고 립 추천 차트 여기서 키 쪽만 가지고 번호 없이 키만 가지고 추천 차트 누르게 되면 여기서 상자 수용을 이렇게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 플롯은 어떤 거냐면 보시면 여기서 Y축의 축 옵션이 지금 0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 불필요한 영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대부분 14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130 아니면 140 이게 확대시켜서 볼 수 있죠. 최대값도 200까지는 안 가니까 뭐 185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 얘 자체, 키 자체의 값에다가 내부 요소, 그러니까 점을 다 찍는 겁니다. 실제 내부 요소 값들을 색을 좀 다른 색을 채워볼게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얘를 조금 연한 색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 점점점들이 실제 이런 값들입니다. 값들을 점으로 쭉 찍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하면 크게도 안 나오나?
되면 이렇게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원래 이게 이름이 나왔는데 열심히 안 나오네요. 원래 교재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내부 요소들의 값을 쭉 눈으로 보면서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박스 플롯의 맨 밑에 있는 값이 최소값,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선이 중위수, 중간값, 배꼽처럼 X 돼 있는 게 평균값, 그다음에 여기 박스의 끝 상단은 3, 4분의 수, 그러니까 4분의 3에 위치하는 값, 여기는 4분의 1에 위치하는 값, 여기는 최대에 위치하는 값. 그래서 최대값, 4분의 3값, 4분의 2값, 4분의 1값, 4분의 0값 이렇게 이 상자 수형 그림은 4분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주식에 분석을 할 때 이런 박스 플롯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하게 될 평균, 중간값, 최빈수, 분산 이런 여러 가지 기초 통계량들에 대해서 보고요. 자, 기초 통계량은 뭐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 뭐 된장찌개 끓여놓고 한 숟갈만 이렇게 먹어보고 뭐 음식을 우리가 시켜서 실제 먹을 때도 국물 한 술만 뜨고는 아 맛있다. 우리가 나오는 그 음식 전체를 모집단으로 보면 정말 그 한 숟가락은 아주 작은 표본 집단인데요. 표본인데 그 표본이 맛있다고 모 집단이 맛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판단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숟갈은 맛있었는데 마지막 숟갈은 맛이 없었다. 보통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가, 표본, 우리가 한 숟갈 먹었을 때, 아, 이게 맛있다, 아니면 짜다, 달다. 그런 평가는 모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표본만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통계량을 기준으로, 표본을 기준으로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걸 기반으로 모 집단이 이런 분포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음식 이렇게 나오면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서 뭐 물론 조리하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균일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모 집단과 표본 내가 한 숟갈 뜨는 이 맛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먹게 되잖아요. 이 상황도 사실 우리의 이 통계 이론이랑 일치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기초 통계량의 개념은 이 통계량을 표본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이고 이걸 이 기술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은 우리가 말하는 뭐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이 아니고요. 디스크립티브라고 해서 어, 기술의 대상은 표본이고 이 표본이 이 모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기술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 이 통계량 자체는 표본의 특성인데 이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도 모수를 추정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걸 이 기술 통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설명할 때는 이 표본의 중심을 이루는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예, 실제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겁니다. 이 중심을 대표값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이 조금 통계학적에서는 중심 경영학과, 중심 경향 측정치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 그냥 진짜 나누기 해서 아니면
중간값, 중간값이라고도 하고요. 최빈수, 제일 많이 나타난 수, 제일 많이 보이는 수, 아니면 사분위수. 사분위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분의 0, 제일 작은 값, 4분의 1, 25%에 해당하는 값, 4분의 2, 중간에 해당하는 값, 50% 지점에 해당하는 값, 4분의 3, 75%에 해당하는 값, 100%, 최대값, 이런 4분의 수로도 이 표본의 이 중심을 설명하는 대표값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표본에 따라서 표본을 측정하는 조사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 구성하는 분포, 표본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이 삼포도라고 하는데요. 이 삼포도는 여러분들이 뭐 과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많이 해봤던 겁니다. XY축 그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삼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XY축 그려서 여기 점 찍는 거, XY에 해당하는 점들 이렇게 찍는 거, 그걸 산포도라 하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런 XY 값의 산포도는 여기에 뭐 3-6이다. 여기 6-12다. 뭐 요런 거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잇는 이런 1차 함수를 구하는 거 많이 하셨었죠. 네, 요 점을 찍는 건 여기까지를 이제 삼포도라고 합니다. 네, 집단들의 위치를 이 두 개의 축, X축, Y축에 나누어서 점을 찍는 걸 이 삼포도라고 하고요. 이 삼포도를 그리고 나면 범위, 분산,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표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최대값으로 몰려 있냐, 아니면 최소값으로 몰려 있냐, 이런 비대칭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도, 표본이 비대칭이냐, 아니면 첨도, 분포가 뾰족하냐, 분포가 우리 표준 분포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분포가 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특정 이 뭐 평균이나 어, 4분의 1 값에 엄청 많은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본이 모두 정규 분포를 구성한다면 일반적인 우리 말하는 이 정규 분포 이렇게 봤을 때 x가 있고 이제 x를 기점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구성한다면 중심 경량이랑 이 평균값만 확인하고 요 값만 중심 경량이나 퍼짐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이게 비대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크게 봤을 때는 표준 분포인데 그죠? 크게 봤을 때는 표준 분포인데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그냥 수렴을 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쪽이 좀 더 많은 거죠, 지금. 아니면 데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다. 이런 외도냐 첨도 이런 것들을 구해 봐야 합니다. 이 중심 경향도가 왜 나타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학교에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30분 정도 소요된다. 아니면 3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지, 우리 설문지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이 응답지 자체를 좀 표준 분포로 표현할 수 있게끔 좀 정확히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응답지 자체가 특정 질문에 이 히트될 확률이 너무 높아 버리면 우리가 분포표를 그려보면 분포가 이렇게 돼 버리겠죠. 특정 분포에 없었다가 또 갑자기 또 높아졌다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분포를 어디를 중심값, 대표값으로 볼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대표값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질문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부터는 좀 편한 얘기들입니다.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아는 평균이에요. 우리가 아는 평균. 그래서 다 더해서 x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산술 평균, 일반적인 평균이라 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지오메트릭 민, 기하 평균이라고 해서요. 보통 시계열 단위로 변화하는 값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더하기 해서 n분을 하는 게 아니라요. 로그를 씌워서 이 합을 구해주게 로그를 n로그로 n 수만큼 예를 들어서 3 루트 씌워서 x1, x2, x3 다 곱해가지고 구해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계열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저렇게 쓰고요. 그다음 이제 조합 평균은 이 역수의 합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수들의 합을 n에다가 반대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합 평균이 구해지고요. 보통 이 수 두 개가 실수, 일단 일반적인 수의 범주일 때 산술 평균은 두 개를 더한 거에 나누기 2,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 조합 평균은 이거의 역수. 그래서 보통 산술 평균이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 기하 평균, 그 다음 조합 평균이 제일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수라면요. 그 다음 이 절사 평균은 뭐냐면 이 표본 측정치들 중에서 극단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치.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학생들의 평균 몸무게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뭐 씨름부가 있다든지 해서 일반 이 몸무게 분포가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두 명만 이렇게 엄청 크고 또 나머지는 또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가 갈 때 이 절사평균이라 해서 이 특정 몇 명 때문에 이 산술평균이 너무 이 중심값, 대표값을 표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 트렁크, 절사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값들은 제거하고 나머지의 값들만 요 밑에 있는 값들만 활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절사 평균이고요. 그다음 이제 미디안이라고 해서 중간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측정치를 줄을 세웠을 때 전체 측정치를 줄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그러면 중간값은 여기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사이가 요 위치를 이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평균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수에서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측정치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가고요.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중간에 딱 중앙에 위치한 값을 대표값, 중심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빈수인데요. 최고 많이 나타나는 값을 말하게 되고 물론 이 최빈수가 최소나 최대 뭐 실제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전체
이 집단, 이 표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빈수는 중심 경향의 측정시로 인해서 한 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뭐 3도 5개 있고 4도 5개 있으면 최빈수는 지금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보통 이런 평균이나 중간값이 없는 범주형 같은 경우는 보통 최빈수를 많이 쓰겠죠. 혈액형이 어느 타입이 제일 많더라. 뭐 MBTI가 어떤 사람이 제일 많더라. 그런 것들은 뭐 그걸 평균으로 이렇게 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보통 이 산술 척도로 사용할 수 없는 보통 범주형 척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적에 대해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평균값은 여기 보시면 합계 여기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평균값. 그다음에 여기는 중간값. 중간값은 여기 홈에서 자동 합계, 기타. 그다음에 여기다가 검색, 중간값, 검색. 미디안이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고 읽어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디언 확인. 그다음에 첫 번째 들어갈 범위. 여기서부터 평균은 빼야죠. 여섯 번째 값까지만 눌러주시면 중간값은 77.5. 그다음에 최빈수. 최빈수는 어떻게 할까요? 기타 함수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빈수라고 입력하고 클릭. 그럼 보면 모드라고 있죠. 모드가 근데 이제 이전 버전에 제공하는 거고요. 네, 요겁니다. 요거 그냥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 최빈수를 구합니다. 확인. 그다음에 넘버 원에다가 범위 지정해주고 확인. 그러면 85가 두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85가 최빈 값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본들의 통계량을 가고 이 통계량 중에 대표값, 이 중심값을 표본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중심값 대표적으로 세 가지 평균, 중간, 최빈 값을 확인해 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알아 보셨죠? 평균은 거의 다 알 거고 중간값이나 최빈값은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건 이 표본들의 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값으로 많이 사용되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받아두셨던 우리 잠오비랑 R 같은 경우는 그냥 넥스트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좀 너무 단순한 거라서 엑셀로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고급의 이 분석을 할 때는 설치되어 있는 R과 잠오비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까지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어, 우리가 코딩은 안 하지만 조금 또 수학을 잘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볍게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수학이 어렵다고 하신 거에 아, 긍정, 수학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수학
자체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괜찮죠? 네. 네. 뭐 평균, 중간값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요거 가지고 얘가 이 평균이 나타내는 게 이 모 집단에 대한 평균이랑 일치하다. 그래서 모 평균은 63에서 67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모 집단의 모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의 사람의 설문조사를 해서 어, 진짜 예를 들면 대선 같은 거 할 때 그 대통령 지지율을 뉴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궁금한 건 모 평균이잖아요, 그죠? 모 집단의 값들이 최빈값이 어떤 거냐, 그죠? 그렇게 표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